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야말로 일일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로 소문이 자자하던 손이 시누이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 내외와 같이 살며 행복해 보였던 시어머니. 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요즘 기준으로 치면 비교적 어린 나이인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혼전 임신이라도 한 거냐, 아니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며 의아해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었던 건 남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파라리 시부모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8살이 되던 해에 엄마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형제도 없는 외동이었던 터라 그때부터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초등학생이었죠. 수업을 마치면 제 친구들이 학교 앞까지 데리러 온 엄마 손을 잡고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저는 그날 저녁으로 먹을 김밥을 싸서 혼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는 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온 엄마들이 부러워 운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저희 아빠는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어린 딸을 키우느라 고군분투 하셨지만 일을 하면서 홀로 집안일에 육아까지 모두 해내기엔 아무래도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던 아빠는 화물차를 운전하셨어요. 당연히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았고 저는 낮에도 밤에도 쥐죽은 듯 조용한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하루빨리 시집을 가서 따뜻한 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커져갔죠. 그러던 차에 대학 새내기 때 지금의 남편인 당시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 초반의 연애가 거의 그렇듯이 친구 집 가듯 편하게 놀러가서 만나뵌 게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마도 거의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맛있는 걸 해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 돌아갈 때면 학생은 밥을 잘 먹고 다녀야 한다며 밑반찬에 김치까지 싸서 들려주시곤 했어요. 아버님은 공부하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며 남자친구 몰래 용돈도 보내주셨고요.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아마 그 시절 시누이보다도 제가 더 이쁨 받는다고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시누이도 이 결혼 결심에 한몫을 당사자예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많은데 겉모습이 좀 쌀쌀해 보여서 그렇지 속은 세상 여리고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심성이 고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희 시누이를 고를 수 있어요. 시누이도 그간 저를 친여동생처럼 살갑게 대해줬고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제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가족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첫사랑이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도 저는 한 점의 불안이나 후회도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며느리를 향한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변함이 없었고요. 순진하게도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인은 겨울철 한밤중에 찾아온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걸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며 문을 열고 들어간 시어머니가
발견하셨던 거죠. 뇌출혈은 시간 싸움이라는데 다행히 발견이 그렇게 늦질 않았다는 사실에 식구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급하게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응급수술이 끝난 후 저희를 기다리는 건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에 다량의 출혈이 진행되었고 내압이 심해 골절도 보이는 상태였다고요. 요약하자면 임종으로 가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날벼락에 온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노인네들 건강은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평소 지병을 앓으셨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루 걸러 등산을 하실 정도로 건강했던 체질이셨거든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정말 한순간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게 다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부모님은 금슬이 워낙 좋으셔서 아직까지도 어딜 나갈 때면 늘 두 분이서 손을 꼭 맞잡고 다니실 정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옛날 분 같지 않게 정말 다정한 성격이시기도 했고요.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가 받으실 충격도 염려스러웠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한쪽이 먼저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는데 남편과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는 계속 두 분이서만 생활을 해오셨으니 저 큰 집에 이제 혼자 남겨질 시어머니가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앞으로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좀 공주 스타일이시거든요. 마음이 여리시기도 했고 집안일도 좀 서투신 편이라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말 그대로 공주처럼 모신 터라 힘든 일은 당연하고 집안일까지도 본인이 도맡아 하셨거든요. 아무튼 자식인 저희가 시댁 가까이로 이사를 가서 살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그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나서 이사 오는 바람에 시댁이 있는 경기도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회사를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발령이 나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직이 쉬운 직종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어요. 내가 엄마랑 살아야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본가로 들어와서 살게. 뭐? 누나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럼 내가 이 마당에 너랑 농담하고 있겠니? 누나가 들어온다면야 다행이긴 한데 놓친애 어떻게 혼자 살아? 엄마는 평생 아빠랑만 살았는데 혼자 살려면 얼마나 외롭겠어. 형님, 그럼 집이랑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요? 집이야 팔면 되고 가게는 좀 멀리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봐야 1시간 남짓 더 걸리는 정도고. 엄마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럴 때 내가 딸 노릇 해야지. 아니면 언제 하겠어? 가족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던 와중에 갑자기 손이 시누이가 먼저 본인이 시댁에 들어와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죠.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남편은 선뜻 반기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재차 시누이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껏 따로 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매형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불편이랄 게 뭐 있어. 장모님도 날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나한테도 장모님은 내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신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 하는 건데 진짜 고맙습니다, 매형. 가족끼리 고맙기는 무슨.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난 이 사람보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는 게 더 좋거든. 정말이지.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집안일도 좀 거들 겸 시어머니를 돌봐줄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고용할까 하던 와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 가족만은 못하잖아요. 천사 같은 시누이라면 틀림없이 시어머니를 알뜰살뜰 챙길 게 당연했죠. 아주버님까지 찬성하신다니 이 문제에 더 이상 걸림돌은 없었어요. 나중에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도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를 해결한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시누이에게 돈을 조금 보태드리기로 했고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누이 내외는 살던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어머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죠. 머지않아 눈앞에 찾아올 엄청난 폭풍을 짐작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님을 뵈러 자주 올라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저희는 다음 명절인 추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시댁을 가지 못했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그동안 저희 식구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신규 업무 관련 해외 연수를 가느라 몇 달을 한국을 떠나 있었고 공교롭게도 저 역시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틈틈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찾아뵙지 못한 게 처음이라 내내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번 명절만큼은 앞뒤로 연차를 붙여 조금 더 길게 쉬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요.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어서 오렴. 우리 아가 배 많이 고프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아유, 됐다. 영훈이나 너나 둘 다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인데 못하러 여기까지 와. 어서 밥부터 먹게 앉아들. 올게, 어서 와. 차 많이 막혔을 텐데 오느라 고생했지? 영훈이 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어서 와요, 처남댁. 처남은 얼굴이 더 좋아졌네. 딱 보기 좋은데 뭘.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자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제대로 짐을 풀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 재촉에 저녁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매형, 차 바꾸셨어요? 밖에 못 보던 차가 있던데? 그거 법인 차량이야. 처남도 알다시피 난 차 욕심 같은 거 없는 사람이잖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회계사가 추천해 주더라고. 어쩐지 차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구하려면 한참 대기해야 하는 모델이라던데. 요즘 매형 사업도 잘 되신다면서요?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산 이후부터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다 장모님 덕인 것 같아. 남편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지 아주버님과 둘이서 반주까지 곁들였어요. 그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금세 골아떨어졌어요. 운전해 오느라 피곤한 데다 취기까지 올랐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손님 방에 남편을 먼저 눕히고 저는 뒷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가던 순간 테이블에서 과일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이 너무 커 보였던 겁니다. 어머님, 혹시 요새 어디 편찮으세요? 전보다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옷을 좀 큰 걸 입어서 그래 보이나 보다.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안색도 안 좋으시고.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더 의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가 지금 입고 계신 건 작년 생시 때 제가 선물로 드렸던 옷이었거든요. 보기 좋게 입으시라고 사이즈를 딱 맞춰서
더 크지도 작지도 않게 골랐던 옷이었어요. 새삼스럽게 옷 때문일 리가 없었죠.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신우이가 얼른 이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안 그래도 병원 다니고 있어. 네?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요? 많이 안 좋으세요? 별건 아니고 엄마가 몸바람이 불었는지 요즘 친구들이랑 뭘 배우러 다니느라 좀 무리하셔서 그래. 병원 가니까 피곤해서 몸살이라더라고. 아니 대체 뭘 배우러 다니시는데요? 갑자기 무슨 캘리그라피인지 뭔지 배운다고 정인이 아줌마랑 아주 매일마다 나가셔. 그러게 엄마 좀 쉬엄쉬엄 하시라니까. 엄마가 아직 이팔 청춘도 아니고 미련하게 피곤할 때까지 무리를 하시고 그래? 힘들어서 살 빠진 것 좀 봐. 진짜 내가 속상해 죽겠어. 신우이의 애정 섞인 타박에 시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며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전 나이가 들수록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바깥 활동도 하는 게 활기차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말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요즘 말로 집순이셔서 어딜 놀러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무리하는 운동도 아니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쓰는 캘리그라피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몸살까지 나셨다는 게요. 어머님, 아니면 병원 검진이라도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쓸데없이 검진은 무슨. 나 아픈 데 없어. 괜찮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신우이도 옆에서 과일을 어머님의 입에 넣어드리면서 한마디 거들었죠. 일도 바쁜데 그 멀리서 올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안 그래도 엄마 건강검진 한 지도 오래됐고 신경 써서 내가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어. 아, 그러세요? 형님이 애쓰시겠네요. 남의 엄마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일인데 애는 무슨. 조만간 예약 잡아서 갔다 오려고. 엄마는 내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올케도 걱정하지 마. 신우이는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면서 곧장 아버님께 병원 예약 좀 알아보라며 어느 병원이 좋을지 상의했어요. 저 역시 형님이 같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이상하게 계속 시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돌아오던 날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 저희를 배웅해 주시던 그 얼굴이 말이에요. 뭐랄까, 웃고는 계신데 알게 모르게 좀 어두운 표정이셨거든요. 저희 차가 저 멀리 코너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시던 모습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차별 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와서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고민이라도 있으신가 싶어 말벗이라도 해드리려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어머님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재중 전화를 남겨도 다시 전화를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간신히 연락됐을 때는 별일 없다면서 몇 마디 더 나누고 끊기 바쁘셨고요. 주말에 찾아뵐 테니 모처럼 다 같이 단풍놀이라도 가자는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약속이 있으시다며 자꾸 다음에라는 기약 없는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밤잠을 설치기를 일주일. 전 결국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 지금 몇 시야? 안 자고 왜 그래? 어머님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시지 않아? 자다 말고 이 새벽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취미생활하느라 무리하셨다잖아. 아니,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깟 캘리그라피 좀 했다고 살이 그렇게 빠진다는 게 말이 돼? 좀 말라 보이시긴 한데 노인네들 원래 나이 들면 체중이 줄긴 하잖아. 제 말에도 남편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엄마 건초염이 있어서 손 많이 쓰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뒤늦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안 하던 거라시나 몰라.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전에 어머님이 배드민턴이니 성경 필사니 즐겨 하시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일체 안 하셨거든요.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배우러 다니신다는 정인의 아주머니 말이야. 몇 달 전에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나?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랬어. 어머님이랑 친한 분이시잖아. 그래? 누나가 헷갈렸나 보지. 아니면 이사 갔다가 다시 고향이 생각나서 돌아오셨을 수도 있고 원래 고향 떠났다가도 많이들 돌아오고 하잖아. 사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우연하게도 엿듣게 된 신우이와 아주버님의 대화였어요. 당신 이번 일만 막으면 진짜 더 이상은 문제없는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이제 대출 나올 구멍도 없어.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러게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 김 사장인가 하는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다 끝난 얘기를 왜 자꾸 꺼내고 그래? 지금 처남네도 와 있는데 당신은 입단속이나 잘해. 장모님한테는 다 설명해놨으니까 다른 생각 안 하시게 하고. 그 당시에는 우연찮게 듣게 된 얘기인데다 부부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신다더니 또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고 넘겼죠. 제 남편의 말대로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한 번에 모아놓고 보니 자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평소보다 확연히 말수가 적어지신 어머님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래저래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홈캠을 달자는 저의 말에 제 남편은 처음에는 기겁을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도 아니고 시누이 내외까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그런 걸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만약 설치를 하더라도 시누이에겐 알리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전 시댁에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얘기했죠. 새벽녘 시누이 내외의 대화까지 전해주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전 차분하게 계속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울증이든 건강 이상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됐든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결국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홈캠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별별 제품이 다 있더라고요. 단순히 보안 이슈로만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어요. 어린아기부터 치매 걸린 부모님이나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감시용까지 정말 목적도 활용도도 다양했어요. 들키지 않고 찍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쓴 건 오로지 제품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손바닥보다도 작은 초소형 사이즈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홈캠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시누이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야 했어요. 가능하다면 시어머니까지도요. 다행히 바로 2주 후에 서울에서 열리는 시댁 친척 결혼식이 있지 뭐예요? 온 식구가 적어도 몇 시간은 집을 싹 비울 테니 천만 다행이었죠. 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날 빠지고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세 사람을 감시하면서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은근슬쩍 시댁 현관의 비밀번호가 바뀌지는 않았는지도 미리 확인했어요. 다행히 예전과 비밀번호가 같았죠. 요즘은 홈캠이 혼자 알아서 360도를 회전하며 사각지대 없이 찍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이 넓어서 방마다 설치할 수는 없었어요. 설치 장소가 늘어날수록 들킬 확률도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전부를 보겠다는 욕심은 포기하고 시어머니 방과 부엌 구석에만 우선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몇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생각해두었던 은밀한 장소에 홈캠을 잘 설치하고 돌아왔어요. 머릿속으로 연습을 몇 번이나 했었던 터라 정작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저희가 산 홈캠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약 일주일가량 녹화도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 없이 24시간을 모두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함께 녹화본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바로 들킬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시누이 내외는 홈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잠만 자고 계시더라고요. 저희와 있을 때보다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캠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없어 보이셨죠. 그날은 그것 말고는 별달리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내 잠만 주무셨거든요.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날 다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퇴근 후에 남편과 저는 다시 녹화본 영상을 틀었어요. 잠시 방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1시간쯤 후엔가 방 밖을 나가시고는 그 뒤로 한참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거실이나 다른 방에 가신 것 같은데 그곳은 카메라가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저희는 녹화본을 넘기다 부엌 쪽을 촬영한 다른 홈캠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보, 방금 봤어? 당신도 봤냐고. 아니, 대체 저게 뭐야? 그리고 저희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부엌 구석에서 개밥을 빼서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그 장면에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여러분이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리셨나 싶은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 되질 않는 장면이니까요. 시누이가 키우는 강아지는 10년을 키운 순한 시추였는데 결혼해서 나가기 전에는 시댁에서 키웠던 터라 시어머니와도 잘 지냈죠. 그런 강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자기 간식을 뺏기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개밥그릇에 있던 강아지 간식인 닭가슴살을 양손에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겨우 검지손가락만한 크기에 불과하던 닭가슴살 한 덩이는 시어머니의 입으로 개눈 감치듯 사라졌어요.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영상을 넋놓고 보고 있을 때 화면 한 구석에서 시누이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길에 재인 강아지 밥그릇이 뒤로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엄마, 내가 민키밥 뺏어 먹지 말라고 했지? 미안해.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말했지, 식탐 부리지 말라고. 엄마 나이엔 많이 먹는 게 다 독이라니까. 아빠처럼 빨리 가고 싶어? 정말이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의 등짝을 퍽퍽 내리치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리고는
다른 한 손에 남은 닭가슴살을 뺏어가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돌아보니 평생을 누나와 알고 지냈던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고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아니, 엄마가 또 애 간식을 훔쳐먹고 있잖아. 부엌에서 나는 큰 소리에 곧이어 아주버님까지 등장했어요. 그러자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놀란 시어머니가 몸을 덜덜 떠시더니 급기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아주버님의 다리를 붙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네, 박서방.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장모님도 참 배고프면 말씀을 하시지. 당신도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 좋게 얘기하라니까. 이리 오세요. 밥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네. 이제 괜찮아. 앉으시라니까요. 아주버님은 도리지를 치는 시어머니를 끌어다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밥그릇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싱크대 하단에서 꺼낸 봉투를 열고 밥그릇 위에 수북이 부었습니다. 홈캠으로 얼핏 봐서는 시리얼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봉투를 확인한 남편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노이의 강아지 민키의 사료였거든요. 충격적인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제가 얘기한 돈이요. 내일 담보대출 심사 전화 올 거니까 알려드린 대로만 잘 대답하시면 되네요. 아시겠죠? 박서방, 제발 이 집은 안 되네. 자네 장인이 처음으로 장면에서 평생 살았던 집이야. 아, 엄마! 누가 이 집 갖다 팔기라도 한대? 넘어갈 일 없다니까? 이 사람 급한 불만 끄면 금방 갚을 돈이야. 다다음 달에 투자받은 돈도 들어올 거고. 그래도 소영아, 이 집은 절대 안 돼. 차라리 양평에 땅 조금 있는 거 팔아서 줄 테니까 이 집은 안 된다, 제발. 아니, 양평에 있는 땅은 진작 알아봤지. 그거 다 팔아도 얼마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무튼 내일 전화 오는 거 똑바로 대답 안 하면 각오하세요. 장모님 때문에 이 돈 날아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더 볼 것도 없었죠.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고가 정지된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본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죠. 넋이 나가 그 뒤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깟 일이 뭐라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 혼자 저런 일을 당하고 계셨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인의 딸과 사위한테 학대를 당했으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홈캠 속 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의 얼굴을 보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엾은 저희 시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저 짐승 같은 인간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저희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시댁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를 막 지날 무렵이었어요. 배를 누를 겨를도 없이 남편과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무시던 어머님을 바로 모시고 나왔죠. 영훈이니? 아니, 이 새벽에 대체 뭐 하는 거야? 전화,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왔어? 영훈아,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일단 가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가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 소란에 자다 깬 신우이와 아주버님, 아니 그 인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해 황당한 얼굴로 물었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 두 사람을 무시한 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저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못 가게 막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저놈? 그 입 다물어. 둘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야, 김영훈, 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엄마는 또 왜 데리고 가는 건데?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너네가 엄마한테 한 짓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마도 눈이 뒤집혔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큰 소리 한번 내는 적이 없었던 남편도, 그리고 저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 인간들은 남편의 말에 움찔 놀라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고개를 쳐들고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대체 뭘 어쨌는데? 너 뭐 잘못 먹었어?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형님, 진짜 사람이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왔다는 거냐고. 너네가 엄마 괴롭히고 개밥 먹이고 했던 거 다 안다고! 그쯤 되면 둘 다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면서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누가 그래? 엄마가 그래? 지금 둘이서 엄마 말만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홈캠을 설치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고 생각한 눈치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오히려 증거라도 있냐고 큰 소리를 쳤죠. 증거? 네, 물론 있었지만 그걸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홈캠은 사정 고시나 동의 없이 몰래 달았던 거라 불법 녹음에 해당하거든요.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도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았어요.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 고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손에 증거가 있어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일단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거기다 혈압도 있으신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죠. 일단은 오해고 뭐고 나중에 해결하자며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인간들이 안 된다며 끝까지 따라붙긴 했지만 결국엔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무슨 일이냐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이 커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죠. 소영이 너도 진정해라.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하루만 다녀오마. 기가 막혀서 진짜. 딱 하루만 가 계세요. 내일 퇴근하고 저희가 바로 모시러 갈 테니까.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를 살피던 시어머니가 잠깐만 다녀오겠다며 두 사람을 달랬습니다. 하루만 있다 모시러 오겠다는 저 가증스런 두 인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부산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모든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고요. 처음 합가를 했을 당시에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께 참 잘했다고 합니다. 매주 주말이면 셋이서 맛있는 곳도 먹으러 가고 차를 타고 근교의 경치 좋은 곳도 구경하러 가곤 했고요. 어머님도 걱정이 많았는데 같이 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셨고요. 저 악마들의 본색이 드러난 건 한 달쯤의 시간이 지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신우이 내외는 무한리필 고깃집의 체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색다른 인테리어와 가격 경쟁력으로 잘 나갔었죠. TV에 광고도 하고 연예인 협찬도 들어갈 만큼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시기도 잘 타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잖아요. 고깃집은 몇 년간 이어졌던 코로나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거기다 해가 지날수록 사료로 쓰이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물 가격마저 치솟았어요. 식재료 값이 감당할 수 없게 오르자 무섭게 확장해 나가던 체인점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국 1년쯤 전부터 사업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욕을 부리다 사업 투자자 소개받은 김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사기까지 당했고요. 코너 끝에 몰렸던 두 사람은 마침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다시피 그건 바로 시댁이라는 동아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였으니 마침 시댁에 들어올 핑계도 더없이 좋았죠. 천재일우의 기회다 싶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본 그대로였어요. 합가한 이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은 시어머니를 꼬드겨 통장에 남아있던 현금들을 싹 털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은 양평에 남아있는 땅 조금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댁인 그 집이었어요. 땅은 당장 처분도 쉽지 않았고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그 인간들이 노린 건 시댁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매일같이 어머니를 들들 볶았다고 하네요. 너희도 알다시피 그 집은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거잖니. 아버지가 그 집을 장만하고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그래도 차마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넘겨줄 수는 없었던 어머니는 대출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제 의심은 대부분 사실이었어요. 시누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캘리그라피를 하러 갔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그 인간들은 제일 먼저 시어머니 통장을 탈탈 털어간 데다 카드까지 빼앗아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도록 냉장고를 싹 비웠고요. 말로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내 다이어트가 좋네 하면서 시작된 학대 행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굶주리다 못한 어머님이 아무리 빌어도 먹을 걸 주지 않아 개 간식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요. 거기다 밥만 굶긴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매일 잠도 못 자게 부려먹으면서 집안일이며 온갖 잡일을 시어머니에게 시켰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한테, 아니 누구한테라도 전화라도 하시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니?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려니 싶었다. 그렇다고 하나뿐인 딸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순 없잖니. 시어머니는 그간의 일이 북받치시는 듯 몇 번이나 도중에 말씀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다들 어떻게 저렇게 될 때까지 당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의아해 하시겠죠? 저희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노인학대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신고를 기피하거나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고소를 하더라도 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철회가 아니라도 다른 식구들의 요청에 의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어머니 온몸에 있는 학대 자국들 때문이었어요. 오래되어 이제 사라져가는 흉터도 있었고 갓 생긴 게 분명해 보이는 멍자국도 있었습니다. 개밥을 먹이다 못해 나중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때리기까지 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종자들이었어요. 그걸 본 남편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려는 걸 뜯어말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새 그래도 가족인데 식구끼리 고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내키지 않는다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저희는 홈캠 증거 영상을 가지고 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니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증거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님,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눈물을 흘리시던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미셨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맞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셨다는데 그게 몇백 장이나 되었어요. 당신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을 확인한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정말 잘하셨다며 웃더라고요. 가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녹음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면서요. 사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면서도 홈캠 영상만으로는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학대 흔적이 담긴 진단서도 떼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설득에 어머님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며 절대 합의는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 엄마 딸이잖아.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야, 너희가 다 엄마한테 시킨 거지? 너희 진짜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나 좀 봐! 엄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더니 그 인간들은 고소 사실을 알고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였다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일말의 찜찜함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나 마음 약한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었고요. 그 일련의 사태가 모두 지나간 뒤 저희는 마침내 폭풍 뒤 찾아온 고요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부산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로 했고요. 이제 한 집에 사는 것은 굳고 싫다고 하셔서 바로 옆집을 구해 한 집처럼 나란히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집도 우여곡절 끝에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계속 남기기에는 안 좋은 추억도 생겨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미련도 후회도 없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물론 곧장 예전과 같은 평화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시누이 내외에 대한 분노로 뒤섞여 복잡한 신경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셨고요. 참, 혹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자면 그 인간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노인 폭행으로 인한 폭행죄 및 상해죄, 그 밖의 각종 학대 정황이 모두 인정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징역을 살고 있고요. 최근 자잘하게 시어머니 명의로 받았던 대출들도 취소했고 원래 어머니 명의였던 차량도 돌려받았으며 남아있던 땅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고깃집 사업이 망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꼭 저희 식구의 고소가 아니었어도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겠지만요. 저희는 요즘 직장에서 각자 바빴던 업무들을 많이 정리하고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머님과의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요. 문득 이제와 생각해보니 암마냥에 달린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친 것 같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저희 세 식구 모두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이 많이 밝아지셔서 다행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모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교훈도 좋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가족과 불화 없이 행복한 시간들만 보내시길 바랄게요.